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슨 재료가 있어서 하락 마감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올라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료는 살펴봐야겠죠. 일단 미국 고용 지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근데 고용 시장이 튼튼한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호재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수 있죠. 미국 그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게 고용 지표잖아요. 물론 뭐 이 지표를 가지고 고용 시장을 판단하는 건 아닌데 이 고용 시장이 뭐 좋다,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건 긴축 우려를 자극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지표가 어젯밤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이 지표 나오고 나서 보시면 장 초반에 증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저 지표의 영향으로 뭐 어떻게 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도 뭐 보시면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뭐 이미 뭐 지난번부터 안 좋았던 값이라 딱히 뭐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일부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일부 지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 지표 고용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경제가 별로 그게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삐걱삐걱하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고용 지표 하나를 이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실업률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그 실업률이 계속 낮게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라고 나오니까 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올리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금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기술적으로 미국 경기는 뭐 침체에 들어섰죠.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면은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인정되거든요. 근데 2분기 연속으로 이미 뭐 역성장했으니까 침체죠. 독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그다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어젯밤 잊을 수 없는 이슈.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답니다. 이 점. 사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약간 좀 크게 봤었어요.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는 야, 이거 시장의 호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오늘 밤에 좀 시장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사실 총리의 이 사임 이슈는 이미 시장에 뭐 선반영된 호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호재긴 호재였는데 이미 선반영된 이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사임할 거를 시장은 미리 알고 주식시장은 미리 알고 뭐 그 사이에 이미 시장은 반등을 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또 뭐 있겠어요. 영국과 관련된 지표들 환율하고 금리 보면 되겠죠. 환율 영국 파운드화 보면 될 겁니다.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내려왔었잖아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것도 어쩌면은 이번 총리가 사임할 걸 선반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따지자면요. 뭐 영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쌍고점 만드는 척하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영국 총리의 사임이란 이슈가 호재가 이미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젯밤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야 이거 호재다, 이거 시장 좀 오르겠는 걸 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반영돼 있었겠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감세안 관련된 이슈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그라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감세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요. 감세안은 뭐 이미 뭐 없어진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감세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영국이란 나라 자체의 그 금융시장의 건전성 이런 것이 지금 어떤 수면 위로 그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실제로 이렇게 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거 호재라고 봐요. 일단 뭐 비교적 좀 반시장적인 그런 총리 아닙니까? 그런 총리가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영국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이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니까 하여튼 뭐 감세한 이슈는 완전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어떤 이 신뢰도에 대한 그런 의무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이 이슈가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이것도 주식시장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그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뭐 미국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어제 말씀 안 그래도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녹화하고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요약 글하고 제가 영상 제목에만 이제 금리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한마디 적어놓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하여튼 그저 그 부분이 어젯밤에 또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요날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4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레벨업이 됐고, 이미 10월 14일 날 이거 돌파한 착한 순간부터 이미 4% 넘어간다라는 걸로 이미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완전히 굳히기를 다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는 차분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금리가 이제 짜불짜불이 아니고 급하게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영역이니까 이제 급하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게 뭐 인플레 우려, 뭐 혹은 뭐 장단기 금리차 우려, 뭐 혹은 뭐 아니면 뭐 저런 것들이 강달러의 요인일 수도 있고, 이 금리 하나가 굉장히 이 어떤 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가장 베이스 되는 게 어떤 금리라는 것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 버리면은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이거를 금리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 미국의 뭐 고용 지표가 어제 뭐 좋아서 그랬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뭐 고용 지표가 뭐 좋든 어쨌든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건 제 생각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그냥 아무튼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변동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어제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유럽 주식 시장이 열려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금리가 좀 차분했단 말이죠. 비교적 좀 어떤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럽 문 닫고 나고 나서부터 또 신나게 올라가지고 이 금융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이 보시다시피 이렇다고요. 어젯밤 유럽 보시면은 유럽은 비교적 분위기 괜찮았어요. 야, 영국 총리가 집에 간댄다 하면서 호재다 이러면서 막 올라서 마감했어요. 근데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부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신나게 올라가서 그죠? 유럽 문 닫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스닥도 떨어지고 S&P도 떨어지고 달러도 오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조금 전에 영국 금리하고 영국 파운드하고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거나 다시 반등을 한 것도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이거의 영향이 아마 컸을 겁니다. 뭐 물론 이 뭐 총리가 집에 갔다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중요한 건 어젯밤에 가장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게 정말 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금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를 좀 잠깐 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렸냐,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목표치를 논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고가 영역이죠.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꺾일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보시다시피 이게 모든 시세는 웬만한 거의 뭐 99%의 모든 시세는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고요. 슬슬 가팔라지고 있죠. 네, 그죠?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슈팅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요. 슈팅까지 걸리면 어디까지 오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떤 지난 옛날 역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저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뭐 마침 뭐 지금 있는 이런 자리들 뭐 한 4.27 뭐 이 정도 되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일단 지난번 여기 2008년 6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움찔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움찔은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자리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한 4.5라는 자리가 그래도 좀 가장 좀 의미 있는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라는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라운드 넘버 있죠.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들 뭐 4.23, 뭐 4.27 이런 거 말고 4.5, 5나 10 단위로 끊어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때쯤에 여기서 많이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놨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5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일단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치가 열린 거지 꼭 저기까지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갈지 또 그리고 슈팅 나오면 4.5로 훌쩍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까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좀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엔화, 위안화, 곤두박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엔화가 뭐 150엔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화인데 150을 터치를 해서 이제 조용히 안착하고 있네요. 사실 이쯤에선 한 번쯤 좀 쉬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최근의 움직임이 너무 양봉 파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쉬었다 가라라는 좀 그런 희망이 좀 있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쉬었다 갈지 오버슈팅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쉬었다 가긴 할 것 같아요. 150쯤 됐으니까 어떤 뭐 심리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 정부나 이런 데서 또 개입할 거란 말이죠. 또 아마 이런 음봉 하나 만들어 주겠죠. 뭐 일본 정부나 이런 데서 개입하면서 한 번쯤 괜히 이런 데서 어설프게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은 이 오히려 급락 나오면서 조정의 계기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슈팅이 나오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어쩌면 정부가 더 도와주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설프게 환율 방어하겠다라고 하면은 잘 통하지가 않죠. 하여튼 뭐 엔화 같은 경우 저렇게 뭐 이런 뭐 그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보시면 요즘에 엔화하고 위안화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연한 거죠. 이게 정책이 완화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보시면 위안화 같은 경우 어제 뭐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뭐 돈 풀어 제끼고 있죠. 물론 이해는 돼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둘 다 인플레가 그다지 심각하진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동결하고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동결하고 부양책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큰형님이 긴축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혼자 완화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빅스텝이니 뭐니 좀 어설프지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전고점 부근에서 버벅버벅거리는 모습 정도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중일 삼국 중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편이 아니냐 싶긴 한데, 근데 뭐 아무튼 한국이 뭐 잘해봐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거의 뭐 준기축 통화에 해당하는 정도로 막 경제권도 크고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내수도 크고, 이 위기가 와도 이 친구들은 비교적 뭐 중국이나 일본은 수월하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워낙 나라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근데 뭐 비록 지금 원화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이 좀 중국, 일본하고 비교하면 좀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긴 해봤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그래서 참 엔화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그런 걸 참 보실 필요가 있긴 있는데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봐야 됩니다. 이제 하도 이게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난 98년도에 만들어놨던 고점은 일단 돌파 한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건 1990년에 만들어 놓은 160엔 이 정도가 어떤 저항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160엔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정도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신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신고가 랠리, 또 그리고 뭐 엔화 뭐 이런 것들 신고가 랠리,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신고가 랠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꼭 영매매, 꼭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고점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멈추고 나서야지 거기가 저항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지, 여기쯤에서 멈출 거야 라고 하고 미리 진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한 거고 위쪽에 저항도 없어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런 거 역방향으로 보시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어젯밤에 있었던 일 대충 봤죠.
어제 그리고 참 그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6%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장중에 살짝 붕괴시켰다 오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중요한 라인은 어디다? 여기쯤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180 정도 붕괴시켜야지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80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테슬라는 견딜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지켜봤고요. 하여튼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2주 가까이 FOMC 회의도 한 2주 남았고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IT 빅테크들 실적 발표 올해 좀 한참 남았고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시장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크게 치고 오르면서 금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짜불짜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것은 아니죠. 뭐 금리가 뭐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당장 대폭락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차분하게 다만 금리가 계속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해지면은 미국 시장 개장하면은 금리를 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뭔가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또 순간적으로 또 깜빡했네요. 이따 기억나면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할 건데 보시면 어젯밤에 3720이란 자리의 저항을 3거래일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거래일 확인한 거하고 3거래일 확인한 거는 뭐가 다를까요? 신뢰도가 다르겠죠. 이틀 확인한 거하고 3일 확인한 거는 이 믿음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믿음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하락했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하락한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저항까지 누적시켰으니까 이거 잘하면은 잘하면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게 기정사실화됐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최소한 3,800은 S&P가 터치를 해야 박스권이라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점이 여기서도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대폭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580을 붕괴시켜야죠.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가는 건데 붕괴되지는 않았으니까 당장 대폭락은 아닌데 일단 고점이 낮아졌다는 점에 일단 주목해야 되겠고 고점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하락할 때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현재의 지금 위치는 박스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솔직히 무슨 일이든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했고 저항을 누적시키고 하락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니까 일단 3,580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이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결국 11,250에 대한 저항을 확인했죠.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아래쪽으로 가는 신뢰도가. 그래서 일단 1,850까지 더 아래로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1,850 혹은 뭐 지난 전저점 자리 한 1,740, 50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이제 얘는 대폭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폭락이니 급락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뭐 나스닥 또 갔죠, 그죠? 여기 전고점 자리 11,650이라는 자리를 터치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터치도 못하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도 그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보다 지금 더 심각해요. 이게 S&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은행주 이런 친구들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비교적 강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쌍바닥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스닥은 지금 축축 처지고 있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전저점 붕괴시키고 아래로 간다라고 마음먹으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죠? 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당분간 재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어쨌든 아래쪽으로 뭔가 매집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더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3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이 빅스 같은 것들 좀 간단히 좀 체크를 하자면요. 빅스 같은 거는 어젯밤에 떨어졌죠. 왜냐면은 이 시장이 지금 2, 3%씩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젯밤 0.8%, 0.5% 이거밖에 안 빠지니까 빅스는 하락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긴 합니다. 지금은 2, 3% 하락해야 그나마 이제 빅스가 본전은 지키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하여튼 하락했죠. 물론 이 빅스가 하락했다라고
그러니까 빅스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뭐 증시가 오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빅스도 오르고 증시도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해석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 따로, S&P, 나스닥, 뭐 지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빅스가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일단 계속 더 죽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예요?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켜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요. 당분간 대폭락보다는 빠지더라도 찔끔찔끔 빠지거나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시장이 하락하는데 이거 빅스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빅스 이제 급등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고 위쪽으로 간다고 베팅하면은 안 되죠, 그죠? 얘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S&P하고 나스닥은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빅스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베팅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죠. 이런 점 정도 좀 쭉 살펴봤네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대충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한국 증시 한번 볼까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강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개파락 출발해서 오늘도 뭐 하락이 좀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뭐 일단 근데 뭐 지금 박스권 가운데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뭐라 뭐 할 말이 없네요. 294 그리고 283 이렇게 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한가운데 있네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죠? 이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뭐 하락했던 거 이런 걸 생각하고 해보면은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이게 뭐 대폭락으로 이어지고 그러긴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천천히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굳이 뭘 해야 된다면 한 숟가락씩 뭔가 얹어가는 뭐 그런 전략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살펴봤네요. 뭐 특별히 뭐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얼추 다 봤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하여튼 57,000원 하고 어딘가 지금 박스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고. 근데 하여튼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진짜 갈 때까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보시면 조금 전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말씀드렸고, 일본 엔화도 그렇고 뭐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하여튼 역방향으로 생각하지 말으시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난폭하기 때문에 역방향을 노릴 수 있는 거는 좀 비교적 좀 이 평상시에나 역방향을 노릴 수가 있는 건데, 평상시였으면 지금 역방향 노릴 때긴 한데 솔직히 평상시가 아니라 가지고 역방향을 잘못 노리면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야기한 것 같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